안녕하세요. 저는 네일숍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손님에게 네일을 하며 이런저런 사연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답답한 마음에 저도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네일숍을 운영하다 보니 이미지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네일숍 특성상 동네 여자분들이 많아 이런저런 소문이 퍼질까 제가 겪은 일을 말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 답답한 마음은 쌓여만 갔어요. 이런저런 생각 끝에 이곳에 사연이라도 올리면 답답한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7년 연애를 하고 3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어요. 7년을 함께 했으니 함께한 시간은 짧은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저는 남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물론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게 꼭 그런 문제만은 아니었지만 후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처음부터 그에 대해 잘 알았다면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기가 막힌 저의 인연의 시작은 남편 형과 저의 인연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형은 제 대학과 선배였어요. 후배들을 잘 챙겨주기로 유명했지만 유독 저와 유머 코드가 잘 맞았기에 자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동생이 저희 캠퍼스로 놀러 오게 되면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선배와 연년생으로 이제 막 군대 제대를 하고 선배 자취방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첫 만남부터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그러더니 제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현아 씨, 남자친구 있으세요? 처음 보는 사이에 누가 그런 질문을 하나요? 그것도 첫 질문으로 말입니다. 거부감이 들었죠. 야, 그런 질문은 실례야. 선배의 만류에도 동생은 제게 질문을 이어갔죠.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스타일은 어때요? 나쁘지는 않은데요. 첫 만남부터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게 하려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대는 그를 피하고 싶었어요. 선배, 저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봐요. 저도 다음에 봐요. 꼭이요. 저를 보며 그는 손까지 흔들어 보였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서둘러 벗어났습니다. 그는 선배와 함께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며 저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지나가던 길에 마주친 그는 저를 보더니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현아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네, 그렇네요. 자주 보네요. 네, 복학할 때까지 여유가 좀 있어서요. 그때까지 더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세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우연히 마주쳐도 그가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정말 좋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헤프게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서둘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가 제 손을 잡고 우산을 지어주더라고요. 현아 씨, 오늘 오후에 비 온대요. 우산 꼭 챙겨가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현아 씨 주려고 챙겨온 거예요. 가져가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됐다고 거절을 했지만 우산을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우산 들고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를 챙겨주는 거였지만 그런 작은 친절에도 불편했어요. 그의 적극적인 모습도 그리고 저를 향한 관심도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왔거든요. 결국 그 우산을 들고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점심을 먹고 식당 밖으로 나올 때였어요. 오전에는 맑았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친구가 제 손에 들린 우산을 들고 활짝 펼쳤죠. 그러면서 일기예보도 잘 챙겨본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친구에게는 그 우산을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괜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고 계속 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가 떠올랐어요. 저를 위해 우산을 챙겼다는 말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다음에 만나면 우산 잘 썼다고 감사 인사를 남기고 싶었지만 선배와 함께 다니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배에게 그에 대해 물어볼까 싶다가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기 싫을 때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그가 찾을 때는 보이지 않자 왠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우연히 선배와 마주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두리번거리며 그를 찾고 있었어요.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건 보름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시내 거리에서 걸어오는 그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가 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죠. 준경 씨, 저번에 우산 너무 고마웠어요.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요? 한동안 안 보이던데요. 아, 현아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복학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우리 학교도 여기서 멀지 않아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그래요? 잘 됐네요. 우리 자주 봐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번 무너진 경계의 벽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거든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와 이야기를 할수록 정말 저와 잘 맞더라고요. 취향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죠.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려 놀았던 것 같아요. 만나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그와 선배가 없어도 따로 만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사귀자고 말 꺼낸 건 아니었지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와 연애를 한 지 2년 정도 되었을까요? 남자친구가 타도시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졸업 후 바로 취직되었으니 기쁜 일이었지만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니 우울해졌죠. 제 주위에도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친구들은 금방 헤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헤어지게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1시간 반 거리라니 시외버스를 타고 와야 한다는 번거로움까지 더해지자 제 불안감은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너무 먼 것 같아. 왕복 3시간이잖아. 자기야, 자주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자기뿐이라는 거 알잖아. 치, 말만 그렇게 해놓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는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매주 저를 만나기 위해 1시간 반 거리를 찾아왔죠. 아직 차가 없어 시외버스를 타고 오면 피곤하기도 할 텐데 그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피곤하지 않아? 너무 먼 거리잖아. 나는 괜찮으니까 피곤하면 매주 안 와도 돼. 주중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꾹꾹 참은 거야. 가까운 거리였으면 매주가 아니라 매일 올 텐데 아쉬운걸? 피곤할 텐데 저를 위해 그렇게 말해주는 그에게 너무 고마웠죠.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좋아해 줄 수 있는지 저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장거리 연애를 하는 5년 동안 그는 그 먼 길을 부지런히 오갔습니다. 그 사이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내일 쪽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 놓은 돈으로 주택가 근처에 작은 네일숍을 오픈하게 되었죠. 대출을 껴서 오픈한 숍이었지만 저만의 작은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결혼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통했는지 그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죠. 현아야,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 당연하지. 나도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에 그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했더라도 저희는 1년 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야 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있어 그만둘 수가 없기도 했지만 신혼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았기에 경제적으로도 남편이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했어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외로웠어요. 결혼하고도 텅 빈 집에 홀로 있으려니 정말 결혼한 게 맞는지 연애할 때와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언제 다시 함께할지 모르는 시간이 더욱 길게만 느껴지기도 했죠. 당시에 저는 제 네일숍을 정리하고 남편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 곁으로 갈까?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 자기 곁에 있고 싶어. 어구, 남편이 없어서 그렇게 외로워?
그런데 겨우 거기서 자리 잡았는데 여기 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잖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때? 우리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연애할 때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아이라도 있으면 결혼했다는 게 실감이라도 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는 건 싫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자기랑 같이 있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 아직 아파트 대출도 남았는데 자기가 내려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내가 이직하는 게 어떨까? 외로워도 조금만 참아. 반년 뒤 남편은 회사를 정리하고 제 곁으로 오게 되었죠. 남편은 직장을 이직해야 했지만 저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했어요. 남편과 함께 있으니 자연스럽게 아이를 원하게 되었죠. 그 전에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같이 지내도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남편과 같이 지내고 난 후부터 은근히 아이를 기다리시기 시작하셨어요. 너희 아이가 아직이냐? 이제 같이 사니까 서둘러 가져라. 그래야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거야. 네, 어머니. 저희도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빨리 안 찾아오네요. 뭘 기다려. 요즘 다들 병원에서 가지더라. 너희도 괜히 기다린다고 마음고생하지 말고 병원 가서 만들어. 병원에 가서 아이를 가지라는 말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은 건 맞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가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만 보면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자기야, 아이 너무 귀엽지 않아?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아. 자기 닮은 딸 낳으면 정말 예쁠 텐데.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아이를 원하고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이를 그렇게 원하니 저도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죠. 결국 난임 전문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만 가면 바로 생길 줄 알았던 아이는 인공수정 3번으로도 생기지 않았죠. 그때 제게 의사 선생님이 시험관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하더군요. 인공수정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아이를 갖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험관을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죠. 대학 내내 여자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선배에게 여자가 생겼다니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소개해주려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쯤 괜찮아? 아주버님의 연애 소식에 가장 좋아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죠. 진짜? 당연히 시간 없어도 만들어야지. 축하해, 형. 무슨 마음 먹고 연애를 시작한 거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희도 만나보면 정말 마음에 들 거야. 아주버님은 저희 마음에 들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토요일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 본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는 참 작고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도 조망만한데 그 얼굴 안에 오밀조밀 이목구비가 들어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성격도 얼마나 서글서글한지 참 좋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잘 지내봐요, 형님. 제가 형님이라고 말하자 그분은 손을 가리고 웃으며 부끄러워하더라고요. 형님이라니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도 그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화기애애한 저희 분위기와 다르게 남편은 저녁 식사 내내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죠. 형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헤어지라고 다그치더라고요. 형, 저 여자랑 헤어져.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왠지 싸한 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느낌이 안 좋다니. 그런 사람 아니야. 오늘 처음 만났잖아.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조금 더 겪어보고 헤어지라고 말해. 한 번이라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봐. 형이 너무 순진해서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헤어져. 내 말 듣고 손해볼 거 없다니까. 직설적이고 적극적인 남편과 다르게 아주버님은 정말 차분한 호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버님의 다그침에도 남편은 굽힐 줄 몰랐죠. 아주버님도 이번에는 화가 났는지 조금 높아진 음성으로 되받아쳤습니다. 나는 헤어질 생각 없으니까 너도 다시는 헤어지라는 말 꺼내지 마.
남편은 살짝 일그러진 아주버니 얼굴에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은 가끔 제게 형은 참을성이 좋지만 한번 터져버리면 정말 끝장을 볼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아주버님의 연애 소식은 시댁의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비 형님이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자 무뚝뚝했던 저희 아버님까지 살살 녹이더라고요. 살짝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님께 애교를 부리곤 했죠. 아버님, 정말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 준석 씨가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아버님을 닮았네요. 물론 어머님도 미인이시지만 아버님 유전자를 조금 더 가진 것 같아요. 형님의 칭찬에 아버님의 입꼬리가 승천하기 시작했죠. 아직 아주버님과 결혼 전이었지만 이미 시댁 식구에게는 큰 며느리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끝에 언제나 우리 큰며느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죠. 우리 큰며느리 노랗고 동글동글한 과일 좋아한다고 했었나? 아, 망고요? 네, 맞아요. 맞다, 망고. 그래서 내가 사왔지. 작은 애야, 이것 좀 잘라와라. 우리 큰며느리 먹여야겠다. 제가 망고를 썰어오자 아버님이 손수 포크에 찍어 형님 입속으로 넣어주기까지 하는 겁니다. 항상 무뚝뚝했던 아버님의 저런 모습을 볼 줄이야 너무 놀라웠어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님이 중얼거리기 시작하셨죠. 연병할 노인네, 나한테 저렇게 했어봐. 이미 입안에서 사탕처럼 굴어줬지. 아주 그냥 둘이서 죽이 착착 맞아서 쇼핑하러 다니고 난리가 났다. 아버님과 죽이 잘 맞았던 형님은 어머님을 제외하고 둘이서 쇼핑하러 다닐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 친화력이 저는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형님은 사람에게 벽이 없는 건지 신기하기도 했죠. 남편도 그 모습에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자기는 형수랑 친하게 지내지 마. 알았지? 아무래도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남편은 형님을 싫어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허물없이 지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형님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남편이 이상해 보일 정도였죠. 저희가 아주버님께 형님을 소개받은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남편이 형님과 정말 죽이 잘 맞을 정도로 잘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 형수, 고향이 광주예요? 저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거기였거든요. 아, 정말요? 우와,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꼭 동양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둘은 같이 공유할 것을 찾았는지 한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바로 아주머님이셨어요. 거봐, 나쁜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미안, 형이 너무 숫기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괜히 걱정돼서 그랬어. 형님과 남편은 한번 말을 트기 시작하자 정말 빠르게 서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이곳에 아직 친구가 없다면서 저와 친해지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왕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가끔은 형님이 아주버님보다 저희와 같이 있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집으로 자주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보다 남편과 더 장단이 더 맞아 보였습니다.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낄 틈이 없어 보였죠. 그래도 남편이 전처럼 형님을 경계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싶었어요. 이제 곧 한 가족이 될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 따로 있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패션에 대한 조언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남편이 제가 골라준 하늘색 남방 셔츠를 입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파스텔 톤이 아닌 청색에 가까운 셔츠였죠. 형님은 남편이 입은 셔츠를 보더니 옷이 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 그 색 잘 안 받는다. 좀 더 파스텔 톤이 어울리는데. 서방님 피부톤이 조금 어두운 편이잖아요. 더 밝은 색 입어요. 저희 남편 피부 그렇게 어두운 편 아닌데요. 여름이라서 조금 타서 그래요. 서방님은 원래 살짝 어둡지. 형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제 남편 피부톤을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물론 남편이 백옥 같은 피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옷을 골라 입을 정도의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골라준 향수가 남편 이미지와 다르다면서 새로운 향수를 사준다든지 제가 사준 가방이 들고 다니기 불편해 보인다며 다른 가방을 선물해 주었죠.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난감했어요. 제가 보기엔 도가 지나친 오지랖처럼 보였거든요. 형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센스가 없어? 왜 당신한테 사주는 것마다 꼬치꼬치 지적하지? 남편은 핸드폰을 보면서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왜? 신경 써주면 좋은 거 아니야? 관심 있으니까 그런 말도 해주는 거지. 남편 말에 정말 별일도 아닌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건지 머리가 아팠어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안 그래도 시험관 때문에 신경이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별일도 아니잖아. 당시에 남편 말대로 지속적인 시험관 실패로 정말 예민해졌나 싶기도 했어요. 계속 임신에 실패해서 마음이 우울하기도 했거든요. 원인이라도 확실하게 있는 난임이면 모를까 둘 다 정상이라는데 아이는 계속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며칠 후 어머님 생신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점심때 시댁 식구들이 모이기로 하면서 저는 이른 아침부터 시댁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해야 했죠. 밖에서 먹으면 편하겠지만 아버님의 까다로운 식성 때문에 집에 와서 외식은 거의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생신에 어머님이 밥상을 차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음식 장만을 떠맡게 되었죠. 한참 부엌에서 음식 장만을 하는데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아기 가졌어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시집 오기 전부터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 할까. 형님과 아주버님이 혼전 임신을 했다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죠. 아버님은 기다리던 손주를 보게 되었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형수, 축하해요. 혼수 준비를 제대로 하셨는데요? 너무 부럽다. 우리도 빨리 아이 가져야 하는데. 남편이 입가 가득 미소를 지으면서 축하 인사를 건넸죠. 그런 남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두 분은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생긴 아이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도 더디게 찾아오는 건지 서운하기까지 했죠. 결혼 전인데 벌써 아이가 생겨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 사람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혼을 서두르겠다고 했죠. 그때 아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손을 내저었어요. 결혼을 서두르다니? 지금부터 결혼 준비한다고 해도 빠듯할 텐데. 배불러서 결혼식 올릴 테야? 아이 낳고 차분히 해라. 그래도 결혼식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이 낳고 하면. 그래 자기야. 아버님 말씀 듣자.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 거 봐라. 너보다 우리 며느리가 더 똑똑하다. 기특하기도 하지. 형님을 바라보는 아버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때 형님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 이제 보니 동서 혼자 음식을 준비를 다 했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때 아버님이 형님 손을 와락 잡으며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이고, 임신한 애가 무슨 부엌일이야. 너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라. 오늘은 작은 애가 다 할 거야. 아버님 말에 멋쩍은 미소만 나왔죠. 시댁 식구들은 축제 한가운데 앉아 있는데 저 혼자 외딴 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아주버님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죠. 재수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음식 장만하느라 힘들었죠? 그때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서운하고 울적했던 마음이 한꺼풀 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시댁에서 항상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 아주버님이셨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제게 심부름을 시키면 먼저 나서서 하곤 했죠. 가끔은 무신경한 남편보다 아주버님이 제 시댁 생활의 버팀목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항상 제게 아주버님이기 전에 선배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마음 편히 부탁하라고 하시곤 했어요. 그런 말을 해줄 때면 정말 든든했죠. 형님이 임신하면서 저도 임신에 대해 조급함이 더 생기게 되었어요. 이미 인공수정을 3번이나 실패하고 시험관을 2번이나 실패한 상태였으니까요. 돈은 돈대로, 몸은 몸대로 많이 지쳐가고 있었죠. 제가 힘들어하는 게 남편 눈에도 보였는지 병원 다닐 때 버스 타지 말고 차를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난임 병원이 없었기에 시외버스를 타고 타 도시로 가야 했거든요. 자기야, 이번에 병원 갈 때 버스 타지 말고 내 차 가져가. 나는 버스로 출퇴근할게. 남편이 차를 운전해서 가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고민이 되었어요. 이미 운전을 안 한 지 5년이 되어 갔거든요. 네일숍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라서 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타고 다니던 차는 결혼하면서 엄마에게 드렸죠. 시외 운전이 오랜만인데 괜찮을까? 그래도 시외버스 타고 또 시내버스 갈아타는 것보다 운전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몇 번 하다 보면 감이 살아나겠지.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죠. 버스를 기다리고 갈아타는 시간도 무시 못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말했죠. 남편 차를 운전해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십 번이나 오가던 길인데도 막상 제가 운전해서 가려니 처음 가는 길 같았어요. 잔뜩 긴장한 채 핸들을 부여잡고 운전하기 시작했죠. 앞차를 노려보며 안전거리를 지키자, 신호를 지키자 세뇌하듯이 읊조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운전이라는 게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끼어드는 차를 보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버렸죠. 차에서 내려 상대편 차주와 대화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사고가 어떻게 나게 된 건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찌나 놀랬는지 블랙박스 동영상을 돌려보려는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고 장면의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다시 끄려고 했지만 남편 차가 낯선 곳에 서 있더라고요. 차는 한적한 강변에 세워져 있었고 익숙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죠. 진짜 와이프랑 안 헤어질 거야? 안 헤어진다니까. 도대체 왜 우리 형을 꼬신 거야? 너나 우리 형이랑 헤어져. 그건 남편과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서로 누구와 헤어지라고 하는 건지 영상을 꺼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너도 와이프랑 헤어져. 나랑 더 잘 맞는다며? 왜 그 여자랑 결혼한 거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아내랑 이혼 안 해. 우리 형 사랑하긴 하니?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형 아이 맞긴 한 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아이 아빠도 너지. 뭐 이런 불륜관계도 짜릿하잖아. 그렇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계속 만나나 봐. 녹음 파일을 듣고 놀라서 팔딱였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이 암흑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차창을 두드리며 상대편 차주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어보았지만 저는 입이 덜덜 떨려서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죠. 그 후 상대편 차주와 제가 접촉사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의 외도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파일을 더 열어보아야 하나? 아니면 보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저는 다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 뒤 영상이 제 오해를 풀어주길 바랬거든요. 이렇게 나랑 자주 만나도 돼? 형이 의심하지 않아? 몰래 나왔지. 그 사람 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분간 못 만날 거야. 아내한테 내 차 가지고 병원 다니라고 했거든. 아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서. 진짜 그 여자랑 아이 가질 거야? 당신 아이는 내 뱃속에 있다니까. 그 여자랑 헤어져. 그럼 우리 둘이 아이 키울 수 있어. 아이 가지고 싶다면서 아이도 못 낳는 여자랑 왜 사는 거야? 난 아내랑 헤어질 생각 없다니까. 그만 포기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형 아이여야 해. 애처가 나셨네. 내가 이래서 그 여자를 좋아하지 못하겠다니까.
정말 볼수록 짜증나 죽겠어. 적당히 해, 티 안 나게. 이런 사이를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명백한 불륜 관계였지만 그것보다는 공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기이한 관계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남편과 형님은 아주버님을 통해 만나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저와 주말에 만났다면 형님을 주중에 만나고 있었던 거죠. 더욱더 놀라웠던 건 형님은 이미 예전부터 남편에게 다른 여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만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제 곁으로 오자 남편을 따라 이사를 하고 남편에게 접근하기 위해 아주버님을 이용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걸 사랑이라 말해야 하는 건가요? 집착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 형의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 다시 형님과 만난 거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주버님 회사 앞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아주버님이었어요. 같은 피해자로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두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아주버님, 저 지금 회사 앞인데 저랑 잠시 차 한 잔 마실 시간 있을까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회사 앞 카페로 한달음에 달려왔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인데 둘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버님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옮긴 블랙박스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미소가 섞여 있던 얼굴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죠. 아무 말 없이 이런 내용을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아주버님의 손이 달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게 핸드폰을 건네준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너 어디야? 거기서 기다려. 금방 갈 테니까. 그리고 의자를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주버님을 뒤쫓아 나갔습니다. 10년 넘게 아주버님을 봐왔지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아주버님을 쫓아간 곳은 저희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형님이 같이 있었죠. 아주버님은 남편을 향해 달려가더니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습니다. 놀란 형님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어요. 도대체 왜 싸우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그래, 맞을 땐 맞더라도 이유는 알고 맞자. 너희 둘 언제부터 만났던 거야? 형님과 남편은 아주버님 말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지금 같이 있어서 오해했나 본데요. 다음 달 당신 생일 선물 골라주라고 부탁했어요. 도대체 왜 그래? 형, 오해가 있으면 말로 풀어. 괜히 주먹부터 들이대지 말고. 아주버님은 두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제 핸드폰을 들고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녹음된 둘의 목소리를 듣고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죠. 형, 자기야, 아니야, 오해라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내 말 들어봐. 오해? 무슨 오해? 그 블랙박스 녹음을 듣고서도 오해라고 말하는 거야? 다 설명할 수 있다니까. 정말이야. 너는 이 상황까지 됐는데도 와이프 안에 변명할 셈이야? 그냥 사실대로 말해. 우리 만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조용히 해. 나는 아내랑 헤어질 생각 없다고 했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형도 나도 잘 살았을 거라고. 지금 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말이야? 네가 찾아왔을 때 좋아하던 사람은 바로 너 아니었어? 네 형을 만나고 있어도 나를 만난 건 너야. 형님은 순식간에 남편을 밀어버렸어요. 남편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화단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죠. 넘어질 때 화단에 심어진 나무에 얼굴이 긁혔는지 피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손으로 볼을 쓸었어요. 이게 정신 나갔나? 어디서 사람을 밀어? 손에 묻은 피를 보고 화가 났는지 형님에게 달려들어 밀어버렸어요. 형님은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타일에 엉덩이를 크게 찝고 말았습니다. 못 일어나겠어. 못 일어나겠다고. 아파. 엉덩이가 아프다고. 제가 잡고 일으켰지만 아프다며 손을 뻗어 저를 밀어버리더라고요. 저까지 바닥에 엎어져 버렸죠. 그때 형님 다리 사이로 붉은 핏자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이 서둘러 119에 신고했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의사는 형님에게 골반 골절 진단과 함께 양수가 터졌다고 말했어요. 골반이 골절되셨어요. 당분간 누워 지내셔야 합니다. 그것보다 지금 임신 5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조기 양막 파열로 파수가 일어났어요. 초음파 결과 남은 양수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 심장은 뛰고 있는데 양수가 없어서 생존하기 힘들어요. 출산하신다고 해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생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유도 분만을 하실 건지 제왕절개를 하실 건지 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에도 너무 어린 아이라서요. 아이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지만 양수가 적어 아이가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상황에 형님은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한 게 아니었는데 아이가 잘못되니 죄책감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변명하기 바빴죠. 자기야, 정말 오해야. 나 형수랑 아무 관계도 아니야. 아니, 전에 몇 번 만난 건 맞는데 클럽에서 만났거든? 정말 오해하지 마. 사랑 그런 거 아니었어. 자기랑 멀리 있다 보니까 외로워서 몇 번 만났는데 거머리처럼 달라붙더라고. 심지어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쫓아왔잖아.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변명을 하기 바쁜 남편 모습에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당신 아이가 죽었는데 그런 말이 나와? 누가 내 아이라는 거야? 아니라니까? 형 아이를 자꾸 내 아이라고 우기는 거야. 전에 내가 만났던 여자라고 형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 더는 남편과 말도 섞기 싫어졌죠.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는 이제 당신에 대한 신뢰도 믿음도 잃어버렸어. 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 남자들 바람 피우는 거 한순간이야. 결국 조강지처한테 돌아온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결국 바람 피운 거 인정하는 거지. 당신이 이혼 못하겠다면 소송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더러워서 못 살겠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는 모습이 정말 정남이 떨어진다. 남편도 화가 났는지 저를 향해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뭐? 더러워? 정남이 떨어져? 이혼 소송? 그래, 하려면 해봐. 누가 이기나 보자고. 저희 부부는 재산 분할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었으니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남편은 제가 이혼하기 위해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세운다고 우기고 있었죠. 법원에서 다시 만난 남편은 정말 당당해 보였어요. 워낙 남편의 귀책 사연은 뚜렷했고 증거도 있었으니 제가 승소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지만 남편 생각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 증거로 사용 못해. 뉴스도 안 봤어? 불법 녹음은 증거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결국 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 두고 보자. 당신이 나를 속이고 형님을 사람을 만나온 게 1, 2년이 아닌데 증거가 그것밖에 없겠어? 찾아보면 더 나오겠지.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아? 왜 그렇게 당당할까 했더니 블랙박스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치열한 공방 속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블랙박스 녹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제가 강제로 설치한 게 아니었고 남편이 설치한 블랙박스에 우연한 사고로 제가 듣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남편은 패소한 게 분한지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말도 안 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내 차 블랙박스를 강제로 받는데. 어디 있긴 여기 있지. 아직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나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우리 둘을 농락한 벌에 비하면 너무 가볍지 않아? 나는 지금도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당신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고. 지금도 반성조차 하지도 않잖아. 그래서 당신하고 이혼한 거야. 불륜이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법원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 남편을 두고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시간이 더 흐른다고 해도 자신이 어떤 잘못했는지 모르겠죠. 처음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지만 이제 그 당당한 모습에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사랑한 사람이 저렇게 못났던 사람이었을까 싶었죠.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아주버님 차였죠. 재수씨, 타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아무 말 없이 아주버님 차에 올라탔죠. 어쩌면 저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아주버님이셨으니까요. 저야 남편이랑 이혼하면 끝이지만 아주버님은 자신을 속이고 농락한 사람이 핏줄로 이어진 혈연이잖아요. 조용한 차 안에서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아주버님이셨습니다. 동생 대신 제가 사과할게요. 사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냥 좋은 선배와 후배로 남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그럼 계속 얼굴 보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인연이 아니었으니 이렇게 된 거겠죠. 이게 왜 아주버님 탓이에요? 아주버님도 결국 피해자잖아요. 사실 내가 먼저 너를 좋아했어. 동생보다 먼저 말이야. 동생에게 네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런데 그 녀석이 궁금하다고 네 얼굴을 보고 온 뒤 사귀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하더라고. 난 당시에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아주버님의 뜬금없는 고백에 놀랐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자 멋쩍은 미소를 짓더라고요. 지금 와서 너랑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때 내가 조금 더 솔직했더라면 네가 이런 일을 겪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로채가니까 당시에는 화가 너무 났었어. 그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그런 일을 겪고 화를 안 내는 게 비정상이죠. 약혼녀가 동생이랑 만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겠어요? 그러게. 지금 생각하면 무슨 매력에 끌렸나 싶긴 한데 아무튼 당연한 거지만 그 사람이랑은 헤어졌어. 그 사람도 이제 준경이한테 오만정이 떨어졌는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라고. 뭐 태어나면 돌아가겠지. 짧은 대화였지만 아주버님의 대화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죠.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형님은 이곳까지 온 걸까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 후 아주버님은 꾸준히 제 네일숍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면서 투박하고 커다란 손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손톱 하나하나를 잘라내고 다듬는 동안 제게 말 한마디도 걸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짧은 손톱을 내밀었어요. 아직 자라려면 한참 남았어요. 2주 정도는 더 있다 오셔야 할 것 같네요. 손톱은 나도 집에서 깎을 수 있어. 그냥 너랑 마주보고 있을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왜요? 위로가 필요해 보여요? 이혼해서 불쌍해 보여요? 아니, 내가 위로가 필요해서. 밥 한번 같이 먹어줘라. 선배가 부탁할게. 이제 아주버님이 아니라 선배로 남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10년 넘게 선배가 아닌 남자친구의 형, 그리고 아주버님으로 지냈던 사이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나요? 그래도 저는 후배로서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두 번 저를 찾아와 밥 먹자, 차 마시자, 심심하니 영화 보자, 별별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챙겨줬던 건 아주버님이란 걸 알았기에 보답으로 거절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밥 먹고 차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제 옆에는 아주버님이 있다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연인인 듯 연인이 아닌 그 관계를 6개월 정도 유지할 때였습니다. 뜬금없이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죠. 이런 질문 뜬금없는데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들 잘 지내지 못해. 동생이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붙잡았거든. 아주버님 말에 실소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자기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형님뿐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거죠. 둘은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어. 그런데 동생이 출장 갔다가 일찍 돌아왔는데 안방 침대에 아버지와 그 사람이 누워있는 걸 발견했나 봐. 네?
뭐라고요? 누구랑 누구요?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있으면서 아버지랑도 그런 사이였나 봐. 우리 집 남자들을 다 만나고 있었던 거지.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놀라셔서 쓰러지실 정도였어. 동생은 결국 그 여자 상대로 이혼 소송 중이고 어머니도 아버지 상대로 이혼 소송 중이셔. 거기다가 어머니는 그 여자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신청하셨어. 지금은 내 집에서 지내시고 계셔. 시댁은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죠. 아주버님도 제가 이혼할 때 시댁과 인연을 끊다시피 했고 어머님하고만 가끔 연락하고 있었다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 말을 듣고 지난 10년이 너무 허무해지더라고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나를 사랑했던 적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진정한 사랑은 없었겠죠. 그동안 내일 하면서 손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영혼 없이 위로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위로로도 이 기분은 설명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다른 사람이 아닌 형님을, 거기다 그 형님이 시아버지와도 불륜을 저지른 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죠. 지금 생각해도 형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이곳까지 찾아왔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니 앞으로 다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었어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를 기다릴까봐 아주버님에게도 이런 제 마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제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갉아먹는 것 같고 결혼 생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지금으로 만족해. 그냥 서로 얼굴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생활 그전에는 꿈도 못 꿨잖아. 나도 지금이 전보다 더 행복해. 아주버님의 그 한마디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어쩌면 처음부터 아주버님이 먼저 고백했더라면 정말 그런 일은 겪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후회해도 어쩌겠어요. 지금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도 이곳에 사연을 쓰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후련하고 개운하네요. 여러분도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면 일기장이라도 적어 답답한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